여러분, 금융 뉴스 보다 보면 13F 보고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통 워렌 버핏 같은 거물급 투자자들이 뭘 샀나 뭘 팔았나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창문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13F라는 되게 평범해 보이는 이름 뒤에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시장 붕괴, 의회의 긴급 조치, 심지어 기술 혁명까지.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왜 하필 13F일까요? 꼭 무슨 비밀암호 같기도 한 이 이름,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일단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둘게요. 이 이름 절대 아무렇게나 지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름 자체가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법률의 특정 조항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름의 정체는 1934년 증권거래법의 섹션 13F였어요. 근데 단순히 법조항 이름이었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닌 게 도대체 왜 이 조항이 법에 추가되어야만 했는지 그 배경을 아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자,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법이라는 게 무슨 평화로운 회의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시작이 그야말로 불타오르던 위기의 한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73년, 74년 이때 미국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대폭락이죠. 그러면서 공포가 막 확산되는데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누가 시장을 이렇게 흔드는 거야 하고 보니까 소수의 엄청난 자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시장을 쥐고 흔들고 있었다는 의심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975년에 의회가 직접 나선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뭘 하는지 전부 공개시켜서 무너진 신뢰를 되찾자. 이렇게 법을 뜯어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한마디로 시장의 큰 손들이 뭘 하는지 환하게 비춰서 산산조각난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거였죠. 자, 의회가 투명성을 높여라 하고 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아는 이 구체적인 보고서로 만들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3단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표가 그 과정을 아주 깔끔하게 보여주죠. 맨 위에 의회가 법을 만들어서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에 권한을 줍니다. 그럼 그 밑에서 SEC가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는지 세부 규칙을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기관이 똑같이 작성해서 내야 하는 표준 양식, 바로 폼 13F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아주 넓은 그물을 던지도록 설계됐어요. 그러니까 주된 사업이 은행이든 증권사든 상관없이 심지어 외국 기관이라도 특정 미국 주식을 1억 달러 이상 굴리는 것은 모조리 이 그물에 걸리도록 한 거죠. 자,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았으니까 여기서 이야기의 반전을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13F 보고서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아주 결정적인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13F의 가장 큰 한계이자 맹점인데요. 보고서는 동전의 한쪽 면만 보여줘요. 즉, 주가가 오를 거라는데 돈을 거는 롱 포지션만 공개하는 거죠. 반대로 주가가 내릴 거라는데 베팅하는 숏 포지션이나 복잡한 파생 상품 같은 건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해요. 이게 투자자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펀드가 A라는 주식을 엄청나게 샀다는 것만 보고 저 주식이 좋구나 하고 따라 샀는데 사실 그 펀드는 다른 곳에서 그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쪽에 똑같이 큰 돈을 걸어서 위험을 완전히 없애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기술을 만나면서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 골치 아픈 규제 서류를 이걸 만든 사람들조차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것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바로 이 이디가라는 온라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서류 창고에 먼지 쌓인 채 잠자고 있던 정보들이 하룻밤 사이에 누구나 인터넷만 켜면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거대한 공개 데이터의 보고가 된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학자, 언론인,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까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말 그대로 규제 당국의 도구가 대중의 도구가 된 셈입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완전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2010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요. 이 모든 데이터를 열심히 걷어가는 기관, 바로 SC잖아요. 정작 이 SC는 이 엄청난 데이터를 체계적인 감독 목적으로는 거의 쓰고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자기들은 걷기만 하고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니.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이 50년 묵은 시스템은 과연 미래의 시장 투명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둘러싼 아주 치열한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20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SEC가 1억 달러 기준은 너무 낡았으니 이걸 35억 달러로 확 올려버리자는 제안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제안이 통과되면 지금 보고서를 내는 기관의 90%, 그러니까 10곳 중 9곳은 더 이상 보고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이 데이터에 의존하던 수많은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들고 일어났죠. 대중의 반발이 정말 거셌습니다. 이게 결국 뭘 증명한 거냐면 이 우연히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준 거죠. 결국 규제 당국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13F가 또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규제적 갈고리라고 할까요? 일단 13F 제출 의무가 있는 핵심 시장 참여자로 분류가 되면 SEC가 그걸 근거로 당신들은 중요한 기관이니까 임원 보수 투표는 어떻게 했는지 같은 추가 정도도 내세요 하는 식으로 새로운 공시 의무를 계속해서 걸고 있는 겁니다. 투명성의 그물망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네요. 13F 보고서는 분명 20세기 시장 위기가 낳은 낡은 유산이지만 동시에 의도치 않게 우리 시대의 투명성을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초단위로 거래하는 이 시대에 45일이나 지나서야 볼 수 있는 낡은 정보가 과연 진정한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창문이 필요한 걸까요?